열심히 일했고 월급도 올랐는데 왜 나는 점점 더 가난한 것 같지? 잠깐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보자. 이상하지 않은가? 분명 작년보다 더 많이 번다. 근데 장 볼 때마다 카드값이 더 나온다. 치킨 한 마리가 25,000원이 됐고 삼겹살 1인분이 2만원에 육박한다. 카페 아메리카노는 세금원이 6,000원이 됐다. 분명 뭔가 이상한데 뭐가 문제인지 아무도 시원하게 설명해주지 않는다. 오늘 그 이유를 알려주려고 한다. 범인은 딱 하나다. 환율이다. 오늘 2026년 3월 23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1,508원이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숫자냐고.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처음 1,500원을 넘어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지금 원화 가치는 17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근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엄청난 상관이다. 1년 전에 100만원을 달러로 바꾸면 742달러였다. 지금은 663달러다. 당신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12만원이 그냥 공중에서 증발했다. 환율이 올라서 한국이 수입하는 석유, 밀가루, 고기, 의약품이 다 비싸졌고 그 돈은 결국 마트 계산대에서, 주유소에서,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당신이 낸다. 더 충격적인 건 이거다. 이건 세금도 아니고 청구서도 날아오지 않는다. 아무도 당신 지갑에서 이만큼 빠져나갑니다라고 알려주지 않는다. 그냥 조용히 매달 사라진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세 가지를 가져갈 수 있다. 첫째, 왜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지는지. 월급이 올랐는데 실제로는 손해를 보는 조용한 도둑의 정체를 알게 된다. 둘째, 왜 지금 한국이 위험한지. 환율 1,500원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왜 우리 삶의 직격탄인지 다른 나라의 무서운 사례와 함께 보여준다. 셋째, 지금 당장 내 지갑을 지킬 수 있는 방법 6가지. 투자 전문가가 아니어도, 큰돈이 없어도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어 전략을 알려준다. 경제 뉴스가 어렵게 느껴졌던 분도 괜찮다. 최대한 쉽게 설명한다. 끝까지 시청하자. 달러가 세상의 기준인 세상에서 원화란 무엇인가? 전 세계 통화의 기준은 미국 달러다. 석유, 곡물, 원자재, 항공권, 심지어 반도체까지 국제거래는 대부분 달러로 이루어진다. 찰스 구타트 런던 정경대학교 명예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어떤 통화가 지배적인 위치에 있을 때 그 통화를 수출입 가격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달러는 그냥 미국의 돈이 아니다. 세계의 돈이다. 이 구조에서 달러를 발행하는 미국은 특별한 위치에 있다. 미국은 돈을 많이 찍어내도 그다지 신뢰가 떨어지지 않는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달러 자산을 보유하고 싶어하고 국제거래에서도 달러를 쓰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팬데믹 시기 미국은 엄청난 양의 달러를 시장에 풀었다. 코로나 지원금, 양적 완화, 재정 부양책, 그렇게 풀린 달러가 전 세계 물가를 밀어 올렸고 그 인플레이션 세금을 산업 미국인이 아니라 전 세계 80억 인구가 나눠 부담했다. 반면 원화는 다르다. 한국이 돈을 많이 찍거나 재정 적자가 늘거나 경기 전망이 나빠지면 원화 가치는 곧바로 떨어진다. 아무도 특별히 원화를 갖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달러로 사는 모든 수입품의 원화 가격이 오른다. 에너지, 식료품, 원자재, 한국 경제의 숨통이 조여드는 것이다. 왜 지금 이렇게 됐나? 2026년 대한민국 환율 위기의 세 가지 원인을 알아보자. 첫째, 중동 전쟁과 에너지 충격. 이번 환율 급등에 직접적 도화선은 중동 사태다. 이스라엘의 이란 가스정 공격 이후 이란이 주변국 에너지 시설을 보복 타격했고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급격히 확산됐다.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107달러를 돌파하며 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이동하는데 이 해협의 봉쇄 위험만으로도 에너지 시장 전체가 흔들린다. 한국은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한다. 유가가 오르면 원화가 더 많이 나간다. 원화가 더 많이 나가면 수요가 달러 쪽으로 쏠린다. 달러 수요가 늘면 환율이 오른다. 환율이 오르면 다시 에너지 수입 비용이 더 오른다. 이 악순환이 지금 한국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둘째, 한미금리 격차와 자본 유출.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연 3.75에서 4.00%, 한국은 2.5%다. 격차가 최대 1.5%포인트에 달한다. 금리가 높은 곳에 돈이 몰린다. 이 격차가 유지되는 한 외국인 자금은 국내에서 빠져나가 미국 자산에 향한다. 외국인 자금 이탈은 원화 매도 달러 매수로 이어지고 원화 가치를 더 떨어뜨린다. 여기에 서학개미라고 불리는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열풍도 한몫하고 있다. 국내 투자자들이 달러를 사서 미국 주식을 사면 그만큼 달러 수요가 늘고 원화는 팔린다. 한국 사람들 스스로가
원화를 버리고 달러를 사고 있는 셈이다. 경제에 대한 신뢰 투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셋째, 구조적 취약성이다. 1,400원에서 1,500원이 눈우머리 될 수 있다. 단기 충격만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고환율이 단순한 외부 충격이 아닌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본다.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된 재정 적자,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실질 경제 성장률,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자본 유출 부담, 해외 투자 확대,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1,400원에서 1,500원대 환율이 뉴노멀, 즉 새로운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심지어 시장 일각에서는 1,600원 돌파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지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조용한 세금 때문이다. 이쯤에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왜 돈을 벌어도 가난해지는가? 답은 인플레이션에 있다. 인플레이션의 가장 간단한 정의는 국내에서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 즉 원화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드는 것이다. MIT 경영대학원 조나단 파커 교수의 설명이다. 식당에서 한 끼를 먹는데 더 많은 원화를 내야 하고, 자동차를 샀거나 이발할 때도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하다. 살 수 있는 모든 것에서 원화의 구매력이 떨어진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 있다. 월급이 올랐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더 잘 살게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보자. A씨의 작년 월급은 200만원. 올해는 210만원이다. 10만원 올랐으니 기쁘다. 그런데 물가 상승률이 2.3%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명목임금 상승률은 5%다. 여기서 물가 상승률 2.3%를 빼면 실질임금 상승률은 2.7%에 불과하다. 현재 돈의 가치로 계산하면 10만원 오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약 54,000원 오른 것이다. 나머지 46,000원은 물가 상승이 가져갔다. 더 심각한 경우도 있다. 스탠퍼드 대학교 데럴 더피 교수의 질문을 들어보자. 당신이 월급 1만 달러를 받고 있는데 2% 인상을 받았다. 기뻐해야 할까? 아마 아닐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2%보다 높다면 당신은 이름뿐인 인상을 받은 것이다. 숫자는 올랐지만 실질 구매력은 오히려 내려갔다.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화폐 착각 머니 일루전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숫자 봐주는 안정성 때문에 돈이 고정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돈의 가치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인플레이션은 명목 화폐의 진짜 구매력을 속인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토마스 사전트 뉴욕대 교수는 인플레이션을 아예 세금이라고 불렀다.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10%라면 이 지폐의 가치는 10% 낮아지는 겁니다. 이 지폐를 가진 사람들은 모두 10% 세금을 내고 있는 거죠. 국회에서 세금을 올리면 국민이 반발한다. 그래서 정부는 대신 돈을 찍어낸다. 화폐 발행은 일종의 과세다. 그 세금을 내는 사람은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들, 즉 대부분의 평범한 시민들이다. 또 채무자와 채권자의 운명이 가리는 순간 빚이 녹는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돈의 흐름이 묘하게 바뀐다. 채무자와 채권자의 운명이 역전된다. 계산하기 편하게 1억 원을 빌렸다고 가정해보자. 인플레이션이 연 3%라면 1년 후 그 1억 원의 실질 구매력은 약 9,700만 원이 된다. 10년이 지나면 약 7,400만 원이 된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빚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이다. 이것을 빚이 녹는다고 표현한다. 반대로 1억을 빌려준 사람은 어떻게 될까? 가치가 줄어든 돈을 돌려받는다. 인플레이션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서 빌린 사람에게로 부를 이전하는 경향이 있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질수록 채무자는 더 유리해지고 채권자는 더 불리해진다. 지금과 같은 고환율 고물가 시대에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아 실물 자산을 보유한 사람과 현금이나 예금만 갖고 있는 사람의 운명은 시간이 갈수록 달라진다. 왜 인플레이션 시대에 현금이 위험한지, 왜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고 하는지, 이것이 그 이유다. 아르헨티나, 터키를 예를 들어 원화 가치 폭락의 끝을 알 수 있다. 원화가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배울 수 있다. 아르헨티나를 보자. 1994년 100달러를 바꾸면 99 아르헨티나 페소였다. 2024년엔 같은 100달러가 85,000페소다. 30년 만에 화폐 가치가 855배 하락한 것이다. 2023년 아르헨티나 인플레이션은 111.4%에 달했다. 슈퍼에서 물건값이 한 달 만에 2배가 됐다. 돈을 많이 찍어낸 결과다. 터키는 더 가깝다. 2022년 인플레이션이 72.31%를 기록했다. 2023년에도 51.17%였다. 모든 재료값이 올랐고
아이스크림부터 식료품, 일상의 모든 것이 뛰었다. 이미 그 길을 걷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 한국이 아르헨티나나 터키가 된다는 게 아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방향성의 문제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고 시장에서 1,600원이 거론되는 상황은 이 방향이 맞나 진지하게 물어야 할 시점이라는 신호다. 본격적으로 당신의 지갑을 지키는 6가지 방법을 알아보자. 그렇다면 평범한 개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부 정책을 기다릴 수만은 없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략들이 있다. 전략 1은 달러 자산을 일부 보유하라. 원화 가치가 하락할 때 달러 자산은 상대적으로 가치가 오른다. 전체 자산의 20에서 30%를 달러 자산으로 분산하는 것이 기본이다. 달러 예금, 달러 MMF 머니 마켓 펀드, 미국 국채 ETF 등이 대표적인 방법이다. 환율이 오를수록 원화로 환산한 자산 가치가 늘어나 자연스러운 해지 위험 분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단, 환전 수수료를 고려해 은행 앱의 환전 우대 서비스나 인터넷 환전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전략 2는 현금 비중을 줄이고 실물 자산을 늘려라. 앞서 살펴봤듯이 인플레이션 시대의 현금은 가장 빠르게 가치가 높는 자산이다. 통장에 잠자는 현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구매력이 깎인다. 이를 막으려면 실물 자산으로 이전해야 한다. 부동산, 금, 원자재 관련 ETF가 대표적이다. 특히 금은 역사적으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증명된 자산이다. 환율이 오르면 금의 원화 가격도 함께 오르기 때문에 이중방어 효과가 있다. 전략 3은 부채는 고정금리로 가능하면 갖고 가라.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환경에서 고정금리 대출은 유리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빚의 실제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지금 대출이 있다면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라. 고금리가 부담스럽더라도 금리 상승 리스크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전략 4는 수입물가에 연동된 생활비를 파악하고 대비하라. 환율이 오르면 가장 빠르게 오르는 것이 식료품, 에너지, 의약품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이다. 지금 당장 생활비 중 이런 품목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라. 장기 보관 가능한 식료품 비축, 에너지 효율 화장기차 전환, 단열 강화, 제네릭 의약품 활용 등 생활 속 실천이 실질적인 방어수단이 된다. 거창한 투자 전략이 아니라 일상의 비용 구조를 바꾸는 것도 지갑을 지키는 전략이다. 전략 5는 글로벌 자산 배분, 국내 자산에만 집중하지 마라.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을 사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원화 약세 환경에서 달러 자산에 투자하면 한 차익과 자산 상승이라는 두 가지 이익을 동시에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S&P 500 ETF, 나스닥 ETF, 혹은 글로벌 다각화 ETF 등을 통해 포트폴리오의 달러 비중을 높이는 것이 원화 약세를 방어하는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다. 단, 과도한 집중 투자는 경계해야 하며 본인의 투자 성향과 리스크 허용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전략 6은 실질 임금을 높여라. 시장 가치 있는 기술을 키워라. 가장 근본적이고 강력한 방어는 자신의 시장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진행될수록 명목임금 인상폭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면 실질 임금은 줄어든다. 이를 이기려면 시장에서 희소한 기술과 능력을 갖춰야 한다. AI 활용 능력,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 역량, 특정 산업에 대한 깊은 전문성이 그게다. 달러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채널을 만드는 것도 강력한 환율 방어 수단이다. 프리랜서 플랫폼, 해외 클라이언트와의 직접 거래, 영어 콘텐츠 제작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금 가장 위험한 것은 모르는 것이다. 늘 똑같이 일을 하는데 왜 삶은 더 팍팍해질까? 이 질문에 답이 있다. 열심히 일했는데 가난해진다면 일을 못한 게 아닐 수 있다. 당신 모르게 돈이 어딘가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의 세금으로 환율 상승이라는 이름의 구매력 하락으로 원달러 환율 1,508원, 17년 만에 최고치. 이 숫자가 오늘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는 알아야 한다. 모르고 있으면 당하는 쪽이고 알고 있으면 적어도 대비할 수 있는 쪽이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물가는 늘 오르기만 했던 것 같다고들 말한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저항감이 든다. 내 돈이 더 나가니까. 하지만 그 저항감을 행동으로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것은 정부의 화폐 정책이고 환율을 움직이는 것은 글로벌 자본의 흐름이다. 그것을 혼자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그 물결 속에서 내 자산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지는
스스로 정할 수 있다. 돈에 대해 알아야 할 때가 왔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열심히 일했고 월급도 올랐는데 왜 나는 점점 더 가난한 것 같지? 잠깐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보자. 이상하지 않은가? 분명 작년보다 더 많이 번다. 근데 장 볼 때마다 카드값이 더 나온다. 치킨 한 마리가 25,000원이 됐고 삼겹살 1인분이 2만원에 육박한다. 카페 아메리카노는 세금원이 6,000원이 됐다. 분명 뭔가 이상한데 뭐가 문제인지 아무도 시원하게 설명해주지 않는다. 오늘 그 이유를 알려주려고 한다. 범인은 딱 하나다. 환율이다. 오늘 2026년 3월 23일 기준 $1 환율은 1,508원이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숫자냐고.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처음 1,500원을 넘어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지금 원화 가치는 17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근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엄청난 상관이다. 1년 전에 100만원을 달러로 바꾸면 742달러였다. 지금은 663달러다. 당신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12만원이 그냥 공중에서 증발했다. 환율이 올라서 한국이 수입하는 석유, 밀가루, 고기, 의약품이 다 비싸졌고 그 돈은 결국 마트 계산대에서, 주유소에서,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당신이 낸다. 더 충격적인 건 이거다. 이건 세금도 아니고 청구서도 날아오지 않는다. 아무도 당신 지갑에서 이만큼 빠져나갑니다라고 알려주지 않는다. 그냥 조용히 매달 사라진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세 가지를 가져갈 수 있다. 첫째, 왜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지는지. 월급이 올랐는데 실제로는 손해를 보는 조용한 도둑의 정체를 알게 된다. 둘째, 왜 지금 한국이 위험한지. 환율 1,500원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왜 우리 삶의 직격탄인지 다른 나라의 무서운 사례와 함께 보여준다. 셋째, 지금 당장 내 지갑을 지킬 수 있는 방법 6가지. 투자 전문가가 아니어도, 큰돈이 없어도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어 전략을 알려준다. 경제 뉴스가 어렵게 느껴졌던 분도 괜찮다. 최대한 쉽게 설명한다. 끝까지 시청하자. 달러가 세상의 기준인 세상에서 원화란 무엇인가? 전 세계 통화의 기준은 미국 달러다. 석유, 곡물, 원자재, 항공권, 심지어 반도체까지 국제거래는 대부분 달러로 이루어진다. 찰스 구타트 런던 정경대학교 명예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어떤 통화가 지배적인 위치에 있을 때 그 통화를 수출입 가격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달러는 그냥 미국의 돈이 아니다. 세계의 돈이다. 이 구조에서 달러를 발행하는 미국은 특별한 위치에 있다. 미국은 돈을 많이 찍어내도 그다지 신뢰가 떨어지지 않는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달러 자산을 보유하고 싶어하고 국제거래에서도 달러를 쓰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팬데믹 시기 미국은 엄청난 양의 달러를 시장에 풀었다. 코로나 지원금, 양적 완화, 재정 부양책, 그렇게 풀린 달러가 전 세계 물가를 밀어올렸고 그 인플레이션 세금을 3억 미국인이 아니라 전 세계 80억 인구가 나눠 부담했다. 반면 원화는 다르다. 한국이 돈을 많이 찍거나 재정 적자가 늘거나 경기 전망이 나빠지면 원화 가치는 곧바로 떨어진다. 아무도 특별히 원화를 갖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달러로 사는 모든 수입품의 원화 가격이 오른다. 에너지, 식료품, 원자재, 한국 경제의 숨통이 조여드는 것이다. 왜 지금 이렇게 됐나? 2026년 대한민국 환율 위기의 3가지 원인을 알아보자. 첫째, 중동 전쟁과 에너지 충격. 이번 환율 급등에 직접적 도화선은 중동 사태다. 이스라엘의 이란 가스정 공격 이후 이란이 주변국 에너지 시설을 보복 타격했고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급격히 확산됐다.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107달러를 돌파하며 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이동하는데 이 해협의 봉쇄 위험만으로도 에너지 시장 전체가 흔들린다. 한국은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한다. 유가가 오르면 원화가 더 많이 나간다. 원화가 더 많이 나가면 수요가 달러 쪽으로 쏠린다. 달러 수요가 늘면 환율이 오른다. 환율이 오르면 다시 에너지 수입 비용이 더 오른다. 이 악순환이 지금 한국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둘째, 한미금리 격차와 자본 유출.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연 3.75에서 4.00%, 한국은 2.5%다. 격차가 최대 1.5%포인트에 달한다. 금리가 높은 곳에 돈이 몰린다. 이 격차가 유지되는 한 외국인 자금은 국내에서 빠져나가 미국 자산에 향한다. 외국인 자금 이탈은 원화 매도 달러 매수로 이어지고
원화 가치를 더 떨어뜨린다. 여기에 서학개미라고 불리는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열풍도 한몫하고 있다. 국내 투자자들이 달러를 사서 미국 주식을 사면 그만큼 달러 수요가 늘고 원화는 팔린다. 한국 사람들 스스로가 원화를 버리고 달러를 사고 있는 셈이다. 경제에 대한 신뢰 투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셋째, 구조적 취약성이다. 1,400원에서 1,500원이 눈우머리 될 수 있다. 단기 충격만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고환율이 단순한 외부 충격이 아닌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본다.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된 재정 적자,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실질 경제 성장률,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자본 유출 부담, 해외 투자 확대,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1,400원에서 1,500원대 환율이 뉴노멀, 즉 새로운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심지어 시장 일각에서는 1,600원 돌파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지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조용한 세금 때문이다. 이쯤에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왜 돈을 벌어도 가난해지는가? 답은 인플레이션에 있다. 인플레이션의 가장 간단한 정의는 국내에서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 즉 원화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드는 것이다. MIT 경영대학원 조나단 파커 교수의 설명이다. 식당에서 한 끼를 먹는데 더 많은 원화를 내야 하고, 자동차를 샀거나 이발할 때도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하다. 살 수 있는 모든 것에서 원화의 구매력이 떨어진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 있다. 월급이 올랐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더 잘 살게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보자. A씨의 작년 월급은 200만원. 올해는 210만원이다. 10만원 올랐으니 기쁘다. 그런데 물가 상승률이 2.3%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명목임금 상승률은 5%다. 여기서 물가 상승률 2.3%를 빼면 실질임금 상승률은 2.7%에 불과하다. 현재 돈의 가치로 계산하면 10만원 오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약 54,000원 오른 것이다. 나머지 46,000원은 물가 상승이 가져갔다. 더 심각한 경우도 있다. 스탠퍼드 대학교 데럴 더피 교수의 질문을 들어보자. 당신이 월급 1만 달러를 받고 있는데 2% 인상을 받았다. 기뻐해야 할까? 아마 아닐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2%보다 높다면 당신은 이름뿐인 인상을 받은 것이다. 숫자는 올랐지만 실질 구매력은 오히려 내려갔다.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화폐 착각 머니 일루전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숫자가 주는 안정성 때문에 돈이 고정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돈의 가치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인플레이션은 명목 화폐의 진짜 구매력을 속인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토마스 사전트 뉴욕대 교수는 인플레이션을 아예 세금이라고 불렀다.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10%라면 이 지폐의 가치는 10% 낮아지는 겁니다. 이 지폐를 가진 사람들은 모두 10% 세금을 내고 있는 거죠. 국회에서 세금을 올리면 국민이 반발한다. 그래서 정부는 대신 돈을 찍어낸다. 화폐 발행은 일종의 과세다. 그 세금을 내는 사람은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들, 즉 대부분의 평범한 시민들이다. 또 채무자와 채권자의 운명이 가리는 순간 빚이 녹는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돈의 흐름이 묘하게 바뀐다. 채무자와 채권자의 운명이 역전된다. 계산하기 편하게 1억 원을 빌렸다고 가정해보자. 인플레이션이 연 3%라면 1년 후 그 1억 원의 실질 구매력은 약 9,700만 원이 된다. 10년이 지나면 약 7,400만 원이 된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빚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이다. 이것을 빚이 녹는다고 표현한다. 반대로 1억을 빌려준 사람은 어떻게 될까? 가치가 줄어든 돈을 돌려받는다. 인플레이션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서 빌린 사람에게로 부를 이전하는 경향이 있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질수록 채무자는 더 유리해지고 채권자는 더 불리해진다. 지금과 같은 고환율 고물가 시대에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아 실물 자산을 보유한 사람과 현금이나 예금만 갖고 있는 사람의 운명은 시간이 갈수록 달라진다. 왜 인플레이션 시대에 현금이 위험한지, 왜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고 하는지, 이것이 그 이유다. 아르헨티나, 터키를 예를 들어 원화 가치 폭락의 끝을 알 수 있다. 원화가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배울 수 있다. 아르헨티나를 보자. 1994년 100달러를 바꾸면 99 아르헨티나 페소였다. 2024년엔 같은 100달러가 85,000페소다. 30년 만에 화폐 가치가 855배 하락한 것이다. 2023년 아르헨티나 인플레이션은 111.4%에 달했다. 슈퍼에서 물건값이 한 달 만에 2배가 됐다. 돈을 많이 찍어낸 결과다. 터키는 더 가깝다. 2022년 인플레이션이
72.31%를 기록했다. 2023년에도 51.17%였다. 모든 재료값이 올랐고 아이스크림부터 식료품, 일상의 모든 것이 뛰었다. 이미 그 길을 걷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 한국이 아르헨티나나 터키가 된다는 게 아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방향성의 문제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고 시장에서 1,600원이 거론되는 상황은 이 방향이 맞나 진지하게 물어야 할 시점이라는 신호다. 본격적으로 당신의 지갑을 지키는 6가지 방법을 알아보자. 그렇다면 평범한 개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부 정책을 기다릴 수만은 없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략들이 있다. 전략 1은 달러 자산을 일부 보유하라. 원화 가치가 하락할 때 달러 자산은 상대적으로 가치가 오른다. 전체 자산의 20에서 30%를 달러 자산으로 분산하는 것이 기본이다. 달러 예금, 달러 MMF 머니 마켓 펀드, 미국 국채 ETF 등이 대표적인 방법이다. 환율이 오를수록 원화로 환산한 자산 가치가 늘어나 자연스러운 해지 위험 분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단, 환전 수수료를 고려해 은행 앱의 환전 우대 서비스나 인터넷 환전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전략 2는 현금 비중을 줄이고 실물 자산을 늘려라. 앞서 살펴봤듯이 인플레이션 시대의 현금은 가장 빠르게 가치가 높는 자산이다. 통장에 잠자는 현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구매력이 깎인다. 이를 막으려면 실물 자산으로 이전해야 한다. 부동산, 금, 원자재 관련 ETF가 대표적이다. 특히 금은 역사적으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증명된 자산이다. 환율이 오르면 금의 원화 가격도 함께 오르기 때문에 이중방어 효과가 있다. 전략 3은 부채는 고정금리로 가능하면 갖고 가라.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환경에서 고정금리 대출은 유리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빚의 실제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지금 대출이 있다면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라. 고금리가 부담스럽더라도 금리 상승 리스크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전략사는 수입물과 연동된 생활비를 파악하고 대비하라. 환율이 오르면 가장 빠르게 오르는 것이 식료품, 에너지, 의약품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이다. 지금 당장 생활비 중 이런 품목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라. 장기 보관 가능한 식료품 비축, 에너지 효율 화장기차 전환, 단열 강화, 제네릭 의약품 활용 등 생활 속 실천이 실질적인 방어수단이 된다. 거창한 투자 전략이 아니라 일상의 비용 구조를 바꾸는 것도 지갑을 지키는 전략이다. 전략 5는 글로벌 자산 배분, 국내 자산에만 집중하지 마라.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을 사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원화 약세 환경에서 달러 자산에 투자하면 한차익과 자산 상승이라는 두 가지 이익을 동시에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S&P 500 ETF, 나스닥 ETF, 혹은 글로벌 다각화 ETF 등을 통해 포트폴리오의 달러 비중을 높이는 것이 원화 약세를 방어하는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다. 단, 과도한 집중 투자는 경계해야 하며 본인의 투자 성향과 리스크 허용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전략 6은 실질 임금을 높여라. 시장 가치 있는 기술을 키워라. 가장 근본적이고 강력한 방어는 자신의 시장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진행될수록 명목임금 인상폭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면 실질 임금은 줄어든다. 이를 이기려면 시장에서 희소한 기술과 능력을 갖춰야 한다. AI 활용 능력,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 역량, 특정 산업에 대한 깊은 전문성이 그게다. 달러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채널을 만드는 것도 강력한 환율 방어 수단이다. 프리랜서 플랫폼, 해외 클라이언트와의 직접 거래, 영어 콘텐츠 제작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금 가장 위험한 것은 모르는 것이다. 늘 똑같이 일을 하는데 왜 삶은 더 팍팍해질까? 이 질문에 답이 있다. 열심히 일했는데 가난해진다면 일을 못한 게 아닐 수 있다. 당신 모르게 돈이 어딘가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의 세금으로 환율 상승이라는 이름의 구매력 하락으로 원달러 환율 1,508원, 17년 만에 최고치. 이 숫자가 오늘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는 알아야 한다. 모르고 있으면 당하는 쪽이고 알고 있으면 적어도 대비할 수 있는 쪽이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물가는 늘 오르기만 했던 것 같다고들 말한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저항감이 든다. 내 돈이 더 나가니까. 하지만 그 저항감을 행동으로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것은 정부의 화폐 정책이고 환율을 움직이는 것은 글로벌 자본의 흐름이다. 그것을 혼자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그 물결 속에서 내 자산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지는
스스로 정할 수 있다. 돈에 대해 알아야 할 때가 왔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